저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험 얘기 좀 네네. 해달라고. 뭐 제가 막판에 가서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했지? 차라리 그런 거 가입하지 말고 이제 돈 모아서 배당 나오는 저축하세요. 거. 예, 예.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 연금보험 많이 가입했습니다. 막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금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연금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니까 왜 가입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일단은 우선 연금 보험이 뭐예요? 그 가장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금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을 내가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일정 시점에 가면 네. 쌓인 돈을 연금으로 주는 거예요. 연금으로 주는 거. 그런데 뭐 생명보험사는 그걸 죽을 때까지 주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걸 기간을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1억이 쌓였다. 그러면 저는 이거 10년 동안 나눠받을래요? 라고 한다면 나누기 10 해가지고 1억이면 1년에 1,000만 원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자가 붙을 테니까 플러스 알파 이렇게 주는 게 사실은 연금보험인데 네. 재미난 건 그 연금보험 가입자 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줄고 있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보험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10년 동안 건강보험과 종신보험 가입자는 늘었는데 연금보험 가입은 줄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이제 요거는 그런 기사는 아니지만 기사들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팍팍해서 노후 준비를 안 한다. 이게 뭐냐? 이게 나라냐라고 그렇게 쓴 기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연금을 들어놔야지 노후 대비가 되는데 네. 왜 연금을 이렇게 안 할까? 안 할까? 이 결과 연구원의 자료를 보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연금을 안 한다라고 바라본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아마 최근에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받은 적이 거의 드물 겁니다. 요즘에 왜 그렇죠? 안 팔아요. 연금보험을 안 팔아요? 보험사가 안 파는 겁니다. 안 팔기 때문에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오히려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왜 그러냐? 네. 자, 요게 이제 짙은 선이 종신보험이고요. 네. 먹고 살기 팍팍하면 이것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나 죽을 때 주는 돈인데.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맞습니다. 네. 그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연금보험이 줄어드는 거라면 이것도 같이 줄어들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이거 건강보험이에요. 진한 점선이. 건강보험은 늘어나고 종신보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연금보험은 돈이 안 되나요? 보험사 입장에서?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연금보험을 줄이고 있는 이유가 뭐 여기 숫자로 나왔으니까 복잡한 건데 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 2023년에 시행되는 새 국제 회계 기준 IFRS 17 그리고 신지급여력제도 킥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입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회계 기준이 바뀌어요. 회계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 고객들한테 받아놓은 연금보험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나중에 줘야 될 돈이잖아요. 나중에 줄 돈도 지금 가치로 환산해서 이걸 부채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왜냐면 미래에 줄 돈도 빚이니까. 줄 건 확실하니까. 네, 엄마 아빠가 받아간 너 세뱃돈 지금 받은 거 저기 대학교 가면 줄게. 돈 안 주잖아요. 안 주는데 야 그건 회계 기준에 반영해. 주기로 한 돈이니까. 그리고 줄 돈이 지금 100만 원 가져갔지만 이자 붙여가지고 네가 120을 주기로 했으면 그것도 그렇게 반영을 해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기분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영업을 못하게 되는 수도 생겨요. 일정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산 건전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팔았던 연금보험을 깨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비율을 바꾸는 거예요. 풍선 효과죠.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팔린 것보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깨도 안 주는 것들 깨면 그냥 안 돌려주는.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종신보험 가입하고 중간에 깨면 반도 안 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깨면 보험사 입장에서 이득인 겁니다. 이득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팔아놓는 거예요. 얘네들의 비중을 늘리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 5대5의 비중이었는데 연금과 종신이 근데 종신보험 비중을 2배로 확 늘리면 2대1의 비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채는 그대로 있지만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연금보험을 판매하지 않기 시작하는 게 트렌드였어요. 이 회계 기준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준비를. 미리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금보험 자체가 뭐 나빠서,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회계 기준 때문에. 맞습니다. 연금보험은 원래 안 좋았고. 얘는 원래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고. 원래도 안 좋았고. 원래도 안 좋았습니다. 그거 뒤에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얘를 팔아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홍보도 이제는 아마 신문 광고나 이런 것들 뭐 뉴스 광고 라디오 광고 들으면 네. 연금을 준비하세요라는 말보다는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언급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거를 판매하는 그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이걸 더 많이 줍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자 연금이란 걸 100이란 걸 팔았을 때 인센티브가 100인데 건강이나 종신보험을 판매했을 때 똑같은 돈을 팔아도 인센티브가 500이라면 얘를 판매를 하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런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판매가 늘어나는 거지. 네. 사람들이 호주머니가 좀 팍팍해져가지고 네. 연금은 줄이고 뭐 그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 건강보험 이거는 기사를 완벽하게 잘못 해석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금보험 자체가 나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90년대 후반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좋아요. 네. 왜냐? 90년대 후반까지요? 예. 그때는 금리가 지금보다 굉장히 높았죠. 그렇죠. 시중금리가 2자릿수 이상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야 아무리 미래에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요 정도의 금리는 줄게라고 하는 최저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한 5%에서 8% 사이. 그러니까 복리로 가만히 냅둬도 지금 8%씩은 계속 불려준다.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오래 살아남아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거 빼가지고 굴릴 수 있는 연 8%짜리가 어디 있어요? 확정 수익이. 근데 그때 가입한 건 좋은데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보험사가 저금리 시대에 슬슬 직면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는 그런 보험 상품을 안 만들기 시작했어요. 같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게. 같이 내려가고 같이 내려가면 바닥이 어디냐? 저는 최저 보증률 그래도 2% 정도는 해주던데요. 그런데 얘네들은 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떼잖아요. 2%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수수료 차감하는 거 생각하면 거의 0%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예금 적금에 넣어놓는 것보다도 안 좋다. 그러면 물가 상승은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해치가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안 좋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내가 돈을 낼 때는 큰 돈이에요.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초년생들이 한 달에 30만 원 연금 낸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렇죠. 연봉에 월급에 15% 그렇죠. 20% 이렇게 내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 말 조심하세요. 아니 근데 나쁘신 분들. 이건 나쁜 놈이라고 표현해. 왜냐하면 모르면 그나마 나아요. 몰라서 그렇게 회사에서 배워서 그렇게 산다면 나쁜 건 아니지만 알면서 그렇게 가입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있겠죠. 사회초년생들이 세상 물정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저도 당했거든요. 무슨 아빠한테 당했어요. 땡땡 아빠라는 분 무료 컨설팅 한번 받았다가 3개인가 가입했어요. 변액보험.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 팔목 비트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씀에서 되게 들어보면 막 전문가 같고 그런데 적당하게 하는 거는 그래도 나중에 돼서 이거 아니다 싶었을 때 해약을 하더라도 치명적이진 않아요. 근데 월급이 200인데 이제 막 사회초년생 그 중에 막 100만 원을 연금 가입시키고 유명인들 중에 100만 원 있어요. 유명인들 중에 그래요? 뭐 유튜브로 자산관리사로 유명하고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가면 자기한테 상담받으려면 일단 연금부터 가입해라 라고 해서 뭐 50만원 뭐 50만원 뭐 2개 정도 가입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요? 아예 인생을 망쳐놓는 거죠. 왜 그러냐? 그건 장기간 납입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건 미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을 극복을 못해요. 지금 내는 50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30년 후에 50만 원은 화폐 가치가 거의 반의 반토막 나는 수준일 거 아니에요. 물론 보험사에서 이자를 준다고 하지만 수수료 떼고 나면 저는 50만 원 내는데 나중에 80 준다는데요? 그 80이 지금의 80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80 받으니까 좋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짜장면이 한 5만 원 하겠지.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돈 100만 원을 빌려가요. 100만 원을 빌려간 다음에 30년 후에 2배로 드릴게요. 한번 이거 좋은 건가요? 30년 후에 2배요? 그럼 안 해야죠. 안 해야죠. 안 하는데 이게 규모가 작으면 야 그거 무슨 사기 아니야 그런데 좀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 이게 판단이 잘 안 돼요. 50만 원씩 내가지고 내가 총 낸 게 예를 들어 1억인데 나중에 2억을 준대. 야 이거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화폐가치 줄여보면 그게 그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이 화폐가치의 변화라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 보험이나 연금 이런 거에 좀 혹하시는 것 같아요. 잘 낚여요. 잘 낚이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많이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네. 사회초년생들한테 특히나 많이 접근한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는 내가 지금 이걸 저축해서 목돈을 모아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고. 그럼 이거의 어떤 뭐 장점은 뭐 전혀 없나요? 하나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하나, 딱 하나. 죽을 때까지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도 네. 사실은 실제 발휘하기는 힘듭니다. 자, 요거 네.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요게 이제 표는 어려워 보이겠지만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면 네. 80세예요. 네. 1억이 있을 때 보험회사에다 집어넣고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 요 두 가지 빨간색과 파란색입니다. 80세에 1억을 보험사에다 넣어요. 내가 이제 팔순잔치 하고 네. 1억을 보험에 넣었어요.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이 전부야. 음. 이 1억을 어떻게 굴릴까 네. 하다가 보험사에 넣으면 매달 68만 원씩 죽을 때까지 준답니다. 그래요? 2번은 48만 원씩 죽을 때까지 준대요. 네네. 이 차이는 뭐냐? 똑같은 보험 상품인데 네. 68만 원씩 주는 건 중간에 내가 죽어버리면 네. 8년 동안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일찍 죽으면 얘는 요거밖에 못 받는 거고. 끝이네. 네. 네. 48만 원씩 받는 건 일찍 죽더라도 최소한 20년 네. 지급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원금 이상은 받아요. 그럼 내가 죽으면 가족한테? 가족한테 주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빨간색과 파란색 뭘 선택할까요? 저 같으면은 48만 원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왜냐? 자, 연금을 가입하는 이유나 목적, 취지가 뭐냐면 네. 내가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네네. 근데 그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게 내가 내년에 죽으면 어떡하지? 내후년에 죽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야, 내가 지금 80세인데 아직 건강해. 내가 120세까지 살면 어떡하지? 네. 생각보다 오래 살 걸 걱정하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살았을 때 많은 돈을 받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중간에 죽었어요. 네. 난 120세까지 살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2년 살고 죽었다? 네. 그러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장수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거죠. 장수를 리스크로 본다. 장수를 리스크로 보고 가입하는 게 연금인데 그런 취지로 가입하면서 야, 나 일찍 죽으면 근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나 오래 살면 어떡하지 생각해서 보험회사 찾아가가지고는 야, 근데 일찍 죽으면 본전 못 찾는데 어떡하냐? 네. 이 모순이 부딪히는 순간 요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48만 원. 근데 저는 48만 원 선택한 게 이건 20만 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내가 만약에 죽어도 네네. 가족한테 준다니까 혹시라도 자, 네. 그래서 요 까만 숫자가 뭐냐? 46만 원. 네. 은행에다 1.5%짜리 예금에다 넣어놨을 때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요만큼입니다. 여기 갭이 없죠? 네. 결국은 우리가 1억이 있으면 이거를 은행에 1.5%짜리 넣어놔가지고 계속 꺼내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1억 네. 중에 한 5천은 저축은행에 넣어놔서 한 3%짜리도 있고 아니면 한 2, 3천 정도는 회사채 이런 거에 넣어놔가지고 굴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수익률은 훨씬 더 낼 수 있어요. 네. 보험회사는 두 개의 선택지를 주면서 누가 봐도 48만 원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중간에 죽어도 이득인 거고. 그 사모님 생각도 하셔야죠. 그런 거죠. 이런 거죠. 네.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 68만 원을 한다면 빨리 주고 끝내버리자. 그리고 이제 기원하겠죠. 빨리 죽으라고. 어서 돌아가서. 근데 이게 뭐 기도 메타는 아니고 네. 기도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고 다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다 확률로 계산돼 있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가 만약에 68만 원이라는 걸 선택해가지고 요만큼밖에 못 받고 사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나머지 돈들은 어디 갔냐? 보험사가 일부 수수료로 가져가고 더 오래 산 사람에게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사실 개돈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없어요. 거예요. 그게 원래 보험의 역할입니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건강한 사람 9명은 못하고 아픈 사람 1명이 받아가는 건강보험인 거고.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가입을 하면 2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고민이 되죠. 네.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데 이건 80세일 때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나이가 우리가 연금을 한 80세부터 받지는 않잖아요. 네네. 보통 한 뭐 60세? 네, 그 정도는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금액이 48만 원 혹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럼 결국은 뭘 선택해요? 그럼 48만 원. 48만 원 선택해요. 1, 2만 원 줄이고 뭐 오래 받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네. 이미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뻔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뭐 선택지가 정해져 있지만 네. 괜히 하나 옆에 더 놔준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괜히 하나 옆에 나온 선택지를 선택하더라도 보험사는 크게 손해볼 건 없고 네.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은행 예적금 하는 것보다 딱히 유리한 선택은 하지 못한다는 거. 여기에서 보험사를 이기려면 아까 장점 물어보셨잖아요. 네. 보험사가 예측한 통계치보다 훨씬 오래 사는 거. 진짜 우리는 집안 대대로 장수 유전자가 있어. 네. 그래서 막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를 보고 자랐고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완전 건강하시고 진짜 나는
사고 아니면 진짜 오래 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네. 하셔도 돼요. 그럼 누군가가 못 받은 돈을 그분이 받아가시는 거니까. 네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젊었을 때 매달 가입하는 연금은 네.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다.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했었으면. 그래서 저도 그 돈 좀 깨고 그걸 좀 모아가지고 뭐 대출도 받고 해서 투자를 하라고 했더니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요? 왜? 와이? 왜 와이? 뭐? 왜 그래요? 네? 누가? 아니, 어떻게 보험을 안 들 수 있냐. 저는 태아보험도 안 들었거든요. 아 근데 돈이 있으면 안 들어도 돼요. 아니 그래도 돈이 없을 때도 태아보험도 안 들고 실손도 없고. 운은 좋으셨네. 저는 네. 부자면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안보험 가입했을까요? 아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안보험 5천만 원짜리 가입하고 그게 웃긴 거예요. 그렇죠. 웃긴 거야. 아니 내 돈 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 병원을 살 걸. 네. 진짜 뭐 병원장이 보험 가입하겠어요? 그러겠죠. 네. 할 필요가 없는 사람. 보험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맞아. 그러면 나는 지금 소득도 작은데 보험료 내니까 너무 비싸요. 제일 적게 내요. 제일 적게. 그 리스크 진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큰 돈 들어갈까? 뭐 응급실 가가지고 5만 원 나고 10만 원 이거는 없어도 살아요. 근데 진짜 무슨 갑자기 덜컥 뇌졸중, 뇌출혈, 뭐 후유장애 남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 되는 요만큼의 일정 부분만큼만 싸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차액으로 바짝 모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암보험을 들면서 그 암 치료비가 아니라 그 이제 쉬는 동안 그 생활비나 이런 거를 받아야 되니까 암보험을 좀 세게 들어놔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 논리도 맞기는 한데요. 네. 암에 안 걸리면 어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없어요. 네. 우리는 암에 걸리는 것에만 대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더 큰 확률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작은 확률이 발생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보호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너무 막 몰두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험사의 논리에 휩쓸리는 거예요. A 보험 설계사가 와가지고 고객님 저희는 암 걸리면요 하루에 뭐 10만 원 드려요. 입원비로. 근데 다음날 설계사가 와서 저희는 12만 원 드리는데요. 이러면 이 보험이 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돈을 벌려고 가입하는 게 보험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자꾸 조금 더 받았으면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계속 가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보험은 돈 벌려고 가입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리스크 대비용으로 그냥 비용을 좀 작게 자동차 보험 같은 거예요. 작게 해서 해라.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되는 거. 내가 돈이 많으면 자차 보험 왜 가입해요? 비싼 그냥 내 돈으로 처리하면 되지. 돈 없으니까 자차 보험 넣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소나타가 그 어디 그 고속도로에서 네. 그 람보르기니 싣고 가는 트레일러로 박아가지고 30몇 억 날리는 거죠. 그건 어차피 보험 가입도 안 되는 거고. 그럴 일이 있을까봐. 네.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서 가입하는 게 네. 보험인데 주객이 너무 전도돼서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재테크 네. 상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후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뭘 해야 되냐? 노후 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후 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때 잠깐 언급했었던 우리가 네. 검색창에다가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미국 월배당 ETF 해가지고 그냥 엔터 치시면 네. 이런 것들 쭉 많이 나오죠. 뭐 여기 해야 되나요? 아니요. 설정 안 해도 되죠. 네. 이 블로그들 많이 있죠. 물론 이제 블로그들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어설픈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집합들이 꽤 있어요. 네. 여러 가지 ETF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뭐 하루 정도만 투자를 해서 속아내더라도 네. 충분히 보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재테크 카페나 이런 것들 거기에서 많은 내용들이 공유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ETF라는 게 특정한 회사가 아니라 어떤 뭐 그 산업군에 대해서 펀드처럼 펀드의 한 종류인데 네. 묶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코스피 ETF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전체의 움직임을 쫓아가는 종목 하나. 네. 코스피 전체를 살 수는 없는데 요 한 주만 갖고 있으면 코스피가 1% 오르면 얘도 1% 오르고. 근데 그런 ETF 종류가 코스피를 추종하냐 아니면 뭐 유가를 따라가냐 달러를 따라가냐 아니면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혹은 네. 뉴딜 지수 이런 걸 네. 따라가냐에 대해서 그냥 상품별로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미국 월배당 ETF는 뭐냐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이긴 한데 얘네들은 매달 배당을 해주는 종목들만 모아가지고 묶음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배당이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게 익숙하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매달 배당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만 딱 묶어가지고 투자를 하면
월별로 수익이 들어오겠죠. 네. 근데 그 수익률이 뭐 적게는 뭐 4에서 5%, 많게는 10%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네. 10%가 넘어가는 것들은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가지고 요 돈을 연금 가입할 돈으로 차라리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것들로 요게 넣어놓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가가지고 목돈이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넣고 바로 다음 달부터 배당금이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3, 4%가 어디예요. 네. 그거 받아가지고 재투자를 하면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20, 30대 분들이 네. 지금 어떤 연금이나 뭐 종신보험 이런 거 드는 것보다 네. 그냥 이 월배당 어떤 이런 ETF를 들고 그 배당금을 계속 그거에 재투자.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죠. 계속 소득을 늘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투잡, 쓰리잡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데 돈이 놀지 않고 매달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시키고 한 달에 10만 원씩만 하더라도 1년이면 120이고 한 5년만 먹어도 600입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게 계속 새끼를 치니까 그거 불어나는 것들만 하더라도 주가가 그대로 간다고 해도 이득인 거고 네. 4년 5년 했는데 주가가 그대로다? 그 주식은 망한 거죠. 그 주식은 망했는데 ETF의 장점은 종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요. 또 장기 우상향하는 또 미국 장에 있는 거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은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세금이 높아져요. 쉽게 얘기해서 좀 세금이 비싸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연봉이 2천 늘어났다라고 네. 생각하고 소득세가 더 때린다 이거죠. 그렇죠. 아유,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네. 연금이 2천 늘어났는데 당연히 이게 소득이 합산돼서 늘어날 수 있으니까 야 그래도 연간 2천을 배당으로 받으면 꽤 좋겠네. 네.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있으면은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연간 2천이 아니라 1,000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료. 네. 문제의 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를 피해갈 방법이 없네 이게. 그래서 미국 네. ETF가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합산은 하는데 네. ISA라는 계좌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비과세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피해갈 수가 있어요. 5년간? 5년 뭐 아니죠. 지금은 그 한도가 사라졌으니까 그냥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다만 여기에 넣는 금액이 최대 1억까지 1억? 이러고 한정돼 있으니까 다만 ISA는 해외 ETF는 못 넣어요. 못 넣어요? 네, 국내 우리나라 배당은 또 짜잖아요. 상대적으로. 짠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나마 배당을 많이 주는 게 리츠라는 거. 부동산 공동구매 같은 거예요. 네네. 리츠라는 게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뭐 예를 들자면 롯데리츠 같은 거. 롯데리츠는 이제 롯데그룹이 갖고 있는 롯데마트나 백화점 이것들을 분리를 해내가지고 네. 리츠라는 회사 그냥 껍데기만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네네. 걔네한테 사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는 너네한테 줄게. 네. 그러면 이 리츠라는 회사는 그래 마트를 우리가 살게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투자자들 시중에 있는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롯데그룹에 주고 얘네들이 그 마트나 백화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롯데그룹에서 임대료를 주겠죠. 네. 마트나 백화점을 사용하는 곳에서 임대료를 주면 리츠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그 돈을 받아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을 해주는 건데 요것도 수익률이 한 5에서 6%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네. 연수익률로. 그렇죠. 연수익률 주고 그리고 월로 주지는 않지만 반기마다 1년에 2번 줍니다. 1년에 2번. 그러니까 요것도 받아가지고 재투자할 만한데 네. 단점은 우리나라 리츠는 장기 투자는 비추해요. 한 2, 3년 하다가 갈아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그룹에서 이걸 내놨어요. 네. 내놓은 부동산 자산이라면 좋은 걸 내놨을까요? 내놓은 자식이잖아요. 말 내놓은 그대로. 자식이에요. 네. 10년 후엔 어찌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 이쪽으로 내놓자. 시장에 내놓자.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처음에 나왔을 때 상장했을 때 인기는 꽤 있을 수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 보다가 리츠도 갈아타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오히려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들이 그 해외 ETF로 해서 월배당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할만해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요. 네. 이게 월급 배당이 들어오는 시기가 한 21일에서 29일 요 어간에 월급날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들어와요. 네.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저도 한 21일 즈음 하면 이제 막 키움증권이랑 뭐 여러 개 분산해 놨거든요. 날라옵니다. 카톡이. 돌아오니까. 네, 뭐 0.43달러, 네. 뭐 어디에서는 뭐 6.5달러 막 이렇게 들어와요. 짜불짜불하게 들어오는 것도 일단 내 돈이 쉬지 않고 굴러가고 있구나. 놀지 않고 지금 일하고 있구나라는 기분도 들고. 왜냐면 최소한 한 3천만 원은 모아라 맨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으는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1번은 분들은 저는 근데 1번은 예적금. 적금을 우선 하고 적금을 우선 안전하게 해서 뭔가 달성은 해야죠. 1년 안에 나 1,000만 원 모아볼 거야 라고 하면 그냥
83만 원씩 때려 넣어요. 딱 은행 직원한테 얘기하면 1,000만 원 딱 맞춰서 아니면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하면 1년에 1,000만 원 빡 모아가지고 그럼 그걸로 뭐 할까 하면 대상이 좀 넓어집니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 그러면 이제 리츠도 조금씩 그 리츠 하는 동안 10,000원씩 20,000원씩 한번 해보다가 이런 거 괜찮겠다 싶으면 월배당 ETF 조금 큰 돈 들어가고 처음부터 큰 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해외 월배당 ETF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이제 테슬라 사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가 막 반토막 나고 그건 안 되고. 이게 취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소득을 늘리자라는 거예요. 1번은. 꾸준하게 들어오는 걸로 재투자할 수 있는 소득을 늘리자. 그걸 굳이 우리가 야간 편의점 알바하고 저기 어디 쿠팡이츠 이것도 하고 그런 것보다 놀고 있는 돈을 일하게 해야지 왜 내 몸을 혹사시키냐. 그러니까 뭐 몸도 혹사시키고 돈도 혹사시키냐. 나만 혹사하지 말고 돈도 혹사시키자. 그러니까 돈이 지금 통장에서 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율 자체가 뭐 7, 8%, 10%면은 뭐 아무리 뭐 소득세를 떼더라도 그쵸.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연간 배당이 5% 6%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5% 6%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 기다리면 이건 본전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그만큼 더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돈 지금 모아 나가신다 비싸지도 않아요. ETF 찾아보면 뭐 싼 거 비싼 거 있지만 이게 제가 이 화면을 띄워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공부할 건덕지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차곡차곡 모아 나가셔라.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그 종부세 얘기 좀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보험이 원래 안 좋았는데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연금보험의 어떤 대체제로서 이제 월배당 ETF도 한번 고민을 해봐라. 네네.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국내에서 하는 그 리츠 있죠. 리츠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가입을 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3년 동안 보유하면 세금이 9.9%로 낮아집니다. 원래는 몇 퍼센트? 원래 15.4%. 15.4에서. 네. 근데 9.9% 낮아지고 이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5천만 원 원금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넣으셔가지고 굴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 소장님 모시고 오늘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어떤 또 재밌는 그런 소재 가지고 도움되는 그런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